이란의 미사일이 텔아비브에 떨어지던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긴급 전화가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로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그 무기를 팔아달라며 전 세계가 애원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무기. 대체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불과 3일 전인 6월 14일 새벽에 일어난 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스라엘의 솟아오르는 사자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죠. 이란의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제거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CNN은 21세기 최고의 정밀 공습이라고 평가했고 BBC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텔아비브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승리의 환호성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이죠. 창밖으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기를 흔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1967년 6.1 전쟁의 승리를 재현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다비드 벤 야이르입니다. 올해 58살이고 전직 모사드 요원이자 현재 이스라엘 최고 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이에요. 지난 35년간 중동의 모든 분쟁을 분석해왔고 제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방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1987년에 히브리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모사드에 입사했어요. 1988년 첫 임무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추적에 참여했고 1991년 걸프전 때는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기지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93년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특수팀에 배정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이란의 핵 개발을 감시해온 저에게 이번 작전은 평생의 수건을 해결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인 스톡스넷 작전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고 2020년에는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대 암살 작전의 사후 분석을 담당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전황 분석이 아닙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제가 35년간 중동 분석을 해오면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지난 3일 동안 제가 경험한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승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충격과 깨달음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분석관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첩보, 그리고 국제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들입니다. 6월 14일 새벽 2시 30분, 제가 받은 긴급 호출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수석급 분석관은 즉시 작전 통제실로 집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비밀시설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40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새벽이라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 관계자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헤르지 할레비 장군과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서 있었어요. 다비드, 자리에 앉게. 할레비 장군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곧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야. 새벽 3시 정확히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먼저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F-35아디르 전투기 50대가 이륙했습니다. 이어서 라몬 공군기지에서 F-15라함 전투기 75대가, 하체림 공군기지에서 F-16 수파 전투기 75대가 차례로 이륙했어요. 총 200대의 전투기가 이란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동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편대,
요단강 상공 통과 중입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작전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요단 상공을 지나 이라크 영공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라크 방공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두 번째 편대, 이라크 영공 진입 완료. 세 번째 편대, 시리아 남부 상공 통과 중. 통제실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드디어 이란 영공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첫 번째 목표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접근 중. 나탄즈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였어요. 2002년에 존재가 알려진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죠. 저는 지난 20년간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목표 지점 접근 중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GBU-28 벙커버스터 투하 준비. 투하. 잠시 후 폭발음이 들려왔고 스크린에는 거대한 섬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타격 성공. 나탄즈 시설 완전 파괴 확인.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처음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넘게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디어 무력화된 거였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목표인 아라크 중수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아라크 중수로 타격 시작. 플루토늄 생산시설 무력화. 아라크 중수로는 이란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었어요.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함께 핵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죠. 이 시설이 파괴되면 이란의 플루토늄 생산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였어요. 아라크 중수로 완전 무력화 확인. 세 번째 목표는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이었어요. 이곳은 산속 깊숙이 건설되어 있어서 공격이 가장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포르도 시설 공격 시작. GBU-57 MOP 투하. 잠시 후 더욱 큰 폭발음과 함께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감지되었어요. 포르도 지하시설 붕괴 확인. 모든 농축원심 분리기 파괴 완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테헤란 시내 특수 목표물 공격 시작.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저택 타격.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그리 거주지 공격. 핵과학자 거주단지 동시 타격.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란의 군사 지도부와 핵과학자들이 동시에 제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한 핵시설 파괴를 넘어선 작전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제거 확인.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그리 사살. 핵과학자 6명 동시 제거 성공. 이는 정밀한 정보 수집과 완벽한 작전 계획의 결과였어요.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은 이란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정보원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6시 모든 공격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모든 편대 임무 완수. 아군 손실 제로. 복귀 항로 진입 중. 통제실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축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축하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전 중에 목격한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경, 이란이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첫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발사 개수 확인 중. 현재까지 50발, 100발, 150발.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최종 발사 개수 270발 확인. 예상 도착 시간 45분 후. 즉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그리고 미군이 배치한 사드 시스템까지 모든 방어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가동. 다비드 슬링 요격 미사일 발사. 사드 시스템 요격 시작. 저는 요격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스크린에는 수많은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표시되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85%, 90%, 91%.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개의 빨간 점들이 요격망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라비브 시내의 착탄, 하이파 항구 인근 착탄, 아슈켈론 주거지역 착탄. 최종 집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70발 중 22발이 저희의 자랑스러운 3층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14명이 사망하고 390명이 부상당했어요. 통계적으로는 91.9%의 요격률로 훌륭한 성과였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였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저희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의 정체였어요. 군 정보부에서 즉시 분석에 들어갔고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즈카셈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확인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타격 시 마하 5. 사거리 1200km, 오차 범위 50m 이내. 첨단 항법 시스템과 전자전 방어 능력 탑재. 저는 이 수치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마하 10이라는 속도는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요격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 새벽 7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솟아오르는 사자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최소 20년 후퇴했으며 군사 지도부의 제거로 이란의 공격 능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갈채로 가득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도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BBC의 군사 전문가 조나단 마커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 200대가 이란 영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330발의 정밀 폭탄을 투하한 것은 군사사적 쾌거다. CNN의 국방 전문 기자 바바라 스타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과 2007년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폭격에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핵시설 파괴 성공 사례다. 폭스뉴스도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22발의 미사일이 저희 방공망을 뚫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5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승리 속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하즈카션 미사일이 저희 방공망을 뚫었다는 것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마하 12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PAC-3도 러시아의 S-400도. 이런 속도의 미사일을 100%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270발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다음에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500발, 1000발을 동시에 쏟아부은다면 저희 방공망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이런 우려를 담아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직속 상관인 모세 골란 장군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골란 장군은 이스라엘군 정보사령부의 수장이자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노장이었습니다. 1982년 레바논 침공 때는 젊은 장교였고 1987년 첫 번째 인티파다 때는 가자 지구 부대장을 지냈어요.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는 북부사령관으로 활약했고 2014년 보호막 작전에서는 작전부장을 맡았습니다. 6월 15일 오전 9시 저는 골간 장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국방부 건물 12층에 있었고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벽면에는 그가 참여한 여러 작전의 기념품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대 총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군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란 장군은 어제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의 찬사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의 기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비드? 어제 작전이 대성공이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35년간 분석관으로 일해온 자네가 이런 역사적 성과에 기뻐하지 않다니 이상하군. 고란 장군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군님, 저희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22발의 미사일이 3층 방어망을 모두 통과해서 우리 영토에 떨어졌어요. 골간 장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다비드, 자네는 정말 너무 완벽주의자야. 270발 중에서 22발만 뚫린 거라면 대성공이지 않나? 91.9%의 요격률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수준이야.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우리에게 쏜 스커드 미사일 39발 중 상당수가 목표를 벗어났던 것과 비교해봐. 이번엔 훨씬 정교한 미사일들이었는데도 91.9%를 막아낸 거야. 하지만 장군님, 문제는 요격률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의 성능입니다. 하즈카셔미는 마하 12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현재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고란 장군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해보게. 더 문제는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270발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추정에 따르면 이란은 하즈카셴급 미사일을 총 500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다음에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저희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골간 장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제안하는 건 뭔가? 저희 방공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하즈카셔미의 기술 수준은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높아요. 골간 장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비드, 이 기사들 좀 봐. 제가 신문들을 받아보니 헤드라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란의 중국산 방공망, 4시간 만에 완전 무력화. 중국제 제2와20 시스템, 실전에서 완전 실패. 이란 방공망의 중국산 레이더들, 모조리 침묵. 이거 봐, 이란의 방공망은 중국산 제2와20 시스템이었는데 4시간 만에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 중국전자과기 집단에서 개발했다는 이 시스템이 800km 범위 내의 레이더 데이터를 처리하고 1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군. 고란 장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게다가 이란의 중국제 선동 방패 5000 레이저 방어 시스템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중국산 레이더들도 모조리 무력화되었어. 중국산은 역시 종이 호랑이였다고. 골간 장군은 다른 신문을 들어보이며 계속했어요. 여기 봐, 중국 군사기업들의 부패 스캔들도 나와 있어. 중국 전자과기 집단의 부총경리 황종이 작년에 조사를 받았고 전 회장 천샤오성과 전 총경리 우만칭도 비리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해. 부패한 기업에서 만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지. 하지만 장군님. 하지만은 무슨. 승리에 취해서 사소한 치명타에 신경 쓰지 말라고. 중국의 무기가 종이 호랑이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되었어. 이번 작전으로 중동의 패권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고란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장군님, 중국의 무기가 무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가? 이란의 미사일이 저희 방공망을 뚫었다는 것은 저희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됐다. 고란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비드, 자네는 너무 비관적이야. 우리가 이겼어. 완승이라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박살냈고 군 지도부도 제거했어.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나?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다음 임무에 집중하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이란의 방공망이 왜 그렇게 쉽게 무력화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했거든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분류된 정보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이 사용하고 있던 방공 지휘 통제 시스템은 중국산 제2와 20이었어요. 중국전자과기 집단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800km 범위 내의 레이더 데이터를 처리하고 1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4시간 만에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중국의 군사기업들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2년간 중국전자과기 집단의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았고 품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역시 중국산은 믿을 게 못 되는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란 장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은 부패와 부실 공사로 얼룩져 있고 실전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에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저희가 놓치고 있던 건 이란의 방공망 실패가 아니라 이란 미사일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국제 군사 전문지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공습 이후 중동 국가들, 한국산 방공망에 긴급 관심.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산 천공투 방공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원래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보고 나서 급하게 계약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이라크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이란 공격을 보면서 기존 방공망의 한계를 인식했고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는 2019년 드론 공격으로 아람코 시설이 타격받은 경험이 있어 방공망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는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천공투 방공 시스템은 이번 중동 사태 이후 급격히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40km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하며 PAC-3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제 무기 구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대신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였죠. 한국 무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한화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천공투의 재원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최대 요격고도 40km, 최대 사거리 40km, 동시 교전 능력 8개 목표, 반응시간 10초 이내, 요격 확률 90% 이상.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K2 흑표 전차의 성능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이나 미국의 M1A,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K2 전차의 주요 재원, 주포 120mm 44구경 활강포, 장갑 복합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 엔진 1500마력 디젤 엔진, 최고속도 70km/h, 자동장 전장치 세계 최고 수준. 이게 정말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만 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7%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2023년에는 173억 달러를 기록해서 세계 9위까지 올라섰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밖에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지?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를 총 14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140억 달러라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 배경이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여러 국가의 무기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특히 K2 전차의 경우 독일의 레오파드이나 미국의 M1A 에이브람스와 실제 비교 평가를 한 결과 한국 전차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K2 전차는 화력, 기동성, 방어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의 정확성과 속도,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의 효과가 탁월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낸 건지 말이죠.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노르웨이가 한국의 K9 자주포 24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호주는 이미 K9A1 자주포 3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핀란드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K9 자주포의 성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K9 자주포의 주요 재원. 주포 155mm 52구 경장 곡사포. 최대 사거리 40km. 연사속도 분당 3발 지속 사격. 최고속도 67km/h. 자동장 전장치 48발 자동 공급. 이는 독일의 PGH-2000이나 미국의 M109 팔라딘보다 사거리가 길고 연사속도도 빨랐어요. 게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6월 16일 아침, 저는 더 많은 충격적인 정보들을 발견했어요. 제 부하 직원인 레이첼 코엔이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거든요. 레이첼은 27살의 젊은 분석관으로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은 후 3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 입사했어요. 특히 경제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비드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국의 방산업체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특히 한화시스템은 지난 3일간 30%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25% 올랐습니다. LI지넥스원, 풍산, 현대로템까지 방산 관련 업체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주식시장은 때로 미래를 먼저 예측하거든요.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레이첼이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터키가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가 이미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까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투기는 한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무기거든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그리고 유로파이터를 공동 개발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뿐이었어요. 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F-16CD 블록 70-72와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레이첼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KF-21 보라매의 주요 재원.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700km. 무장 공대공 미사일 6발 공대지 미사일 2발. 레이더 A4 레이더. 가격 6,500만 달러. 한국이 A4 레이더도 독자 개발했다고요? 네,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APG-83 수준의 A4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존 무기를 카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배님, 국제방산 전문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레이첼이 또 다른 보고를 가져왔어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한국의 방산업, 새로운 강자로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디펜스 뉴스도 한국 무기, 유럽 시장 정복 나선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분석. 한국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을 위한 무기를 개발해왔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왔다. 한국의 무기는 과시용이 아닌 생존용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실용성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어 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기 때문이다. 디펜스 뉴스의 평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방산업에 접목시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은 첨단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에,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활용되고 있다. 저는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이란 공격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천공투 방공시스템, 해성 대한미사일, 신공 근거리 방공 무기체계 등을 개발. 특히 천공투는 PAC-3 수준의 성능을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 FA-50은 이미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 등에 수출 중.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차 등을 개발.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방어력을 자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연장 로켓, 현공 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 LIGNX-1 해군 함대 공미사일, 비공 단거리 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 보유. 각 업체들의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종합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건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 철학이었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품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국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결과 실용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들이 나온 거였어요. 실전을 위한 무기와 과시를 위한 무기는 다르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75년 넘게 북한과 대치 상황을 유지해왔어요.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 서울이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240mm 방사포 200문, 170mm 자주포 500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어요. 이런 극한의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과시용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진짜로 써야 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반도체 기술은 첨단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 전자전 장비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었어요. 조선기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은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직접 응용될 수 있었습니다. 철강기술 포스코는 세계 6위의 철강회사로 고품질 특수강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수강은 전차나 장갑차의 장갑재로 필수적인 소재죠. 자동차 기술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이에요.
자동차 엔진 기술은 전차나 장갑차의 파워팩 개발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방산업에 접목되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각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6월 17일 오늘 아침,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선배님, 대박 뉴스가 있어요. 레이첼이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뭔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54대 구매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레이첼이 계속 보고했어요. 인도가 한국의 K9 바즈라 자주포 100대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인도까지? 네, 인도는 이미 K9 바즈라를 100대 운용하고 있었는데 성능에 만족해서 추가 주문을 결정한 거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인도가 K9을 자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네, 한국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해 준 거예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골간 장군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다비드,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무슨 일입니까?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다비드 슬링 방공 미사일 대신 한국의 천공투 도입을 검토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해.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골간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골간 장군의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당황이 역력했어요. 장군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무슨 현실을 말인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멍 뚫린 철의 방패였어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전 세계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조사한 모든 자료들을 골간 장군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죠. 폴란드의 140억 달러 계약,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구매, 인도의 추가 주문, 스페인의 천무 관심, 터키의 KF-21 검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K9 관심. 골간 장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이란 공격이 전 세계에 보여준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믿을 수 없다. 둘째, 이스라엘 무기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이 나라는 지난 75년간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싸웠어요.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 그들의 무기는 과시용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이제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천궁2는 우리의 다비드 슬링과 직접 경쟁합니다. 현궁 미사일은 우리의 스파이크와 K2 전차는 우리의 메르카바와 경쟁해요. 그런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증거가 있나? 골간 장군이 반박했어요.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폴란드의 140억 달러 계약이 그 증거예요.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 2와 한국의 K2 전차를 6개월간 비교 평가한 결과 K2를 선택했어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고 호주는 K9A1 자주포 30대 구매를 확정했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모두 성능을 검증하지 않고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골간 장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밖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성장 속도라면 머지않아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장군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어요. 중국의 종이 호랑이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강철 요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간 장군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골간 장군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유럽연합 대표부에서 연락이 왔어. 체코가 우리 메르카바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해.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골간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슬로바키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헝가리는 K9 자주포 구매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어. 골간 장군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것들을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부상 새로운 방산 강국의 등장과 글로벌 방산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이번 이란 공격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중국의 무기는 실전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셋째, 전 세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75년 넘게 분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고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그리고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극한의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무기는 과시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써야 하는 무기여야 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방산업에 접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은 첨단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에,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포스코의 특수강 기술은 전차와 장갑차 제작에,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각종 무기 플랫폼의 파워팩에 각각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어요. 첫째, 절박한 안보 환경. 75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온 한국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둘째, 강력한 기술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이를 방산업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정부의 일관된 지원. 한국 정부는 방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왔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넷째, 실용주의 철학. 한국은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솔루션. 단순히 표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 무기를 개발해주고 있어요. 여섯째,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 부패한 중국의 종이 호랑이가 무너지고 구멍 뚫린 이스라엘의 철의 방패가 한계를 드러낸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강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한민국의 강철 요새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친 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룩한 성과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75년간 분단의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켜온 그들의 의지가 지금의 K방산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오늘 저녁 골간 장군이 저를 불렀어요. 다비드,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네.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이었어. 우리가 정말 놓친 게 많았구나.
35년간 이 일을 해온 자네가 이렇게 분석했다면 분명 맞는 말일 거야. 골간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군님,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룩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의 기술 철학과 개발 프로세스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점이 있어요. F-35와 아이언돔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이버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도 독보적입니다. 다만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이라. 네,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와 비슷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수준이에요. 무작정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린 WIN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때 레이첼이 마지막 보고를 가져왔어요. 선배님, 정말 마지막 소식입니다. 뭔가? 일본이 한국의 해상 초계기 도입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일본이? 골간 장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일본은 그동안 역사적 이유로 한국 무기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한국 방산업의 성과를 보고 실용적 관점에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짜 위상을 깨달았어요. 일본조차 한국 무기를 고려할 정도라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TV에서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올해 사상 최대치인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의 대규모 계약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내년 말 첫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어 전투기 수출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업 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실용적인 설계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룩한 성과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75년간 분단의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로 결실을 맺은 거죠. 골간 장군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비드, 자네가 맞았어.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세상은 정말 변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장군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이집트가 한국의 K9 자주포 48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아르헨티나도 한국의 FA-50 경공격기 12대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LCA 18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체코가 한국의 K2 전차 50대와 K9 자주포 24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슬로바키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는 K9 자주포 24대 구매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가나가 한국의 KAI-T50 고등훈련기에 관심을 보였고 세네갈은 한국의 해상 초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번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세계 방산업계의 패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시작입니다. 부패한 중국의 종이 호랑이가 무너지고 구멍 뚫린 이스라엘의 철의 방패가 한계를 드러낸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강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의 강철 요새에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75년간 쌓아온 생존의 지혜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를 두고 살아온 나라.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그리고 각종 탄도미사일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은 나라.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이제 전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공투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K2 전차가 유럽의 평원을 달리며 KF-21이 아시아의 영공을 수호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K9 자주포가 세계 각국의 포병대에서 활약하고 한국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빌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어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브랜드가 되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겠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나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많아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강력한 방산업이 오히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75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해온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 말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K방산이 가능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천공투를 개발할 때, 현대로템의 기술자들이 K2 전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직원들이 KF-21의 첫 비행을 위해 땀을 흘릴 때, 그들 모두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K방산 때문에 말이죠. 이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했던 한 네티즌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어력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35년간 중동 분석을 해온 제가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승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의 부상이라는 더 큰 승리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업 성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한국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과를 더 이룩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방산업 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들의 수준이 정말 놀라워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터키, 이라크,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도입 의사를 밝혔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는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8,000톤급 대형 구축함으로 2030년대에는 한국 해군이 세계 최강 수준의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KSSIII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이죠. 육상에서는 K2 전차의 개량형인 K2A1이 개발 중이고 차세대 보병 전투차 K21A1도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들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철학 아닐까요? 강력한 방어력으로 적의 침략 의지를 꺾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저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까지 되었어요. 한국 전쟁 때는 미군의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작은 나라도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